네, 국민의힘 내용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성규 건국대 특임교수, 한민수 전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지금 비대위 성격 그리고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지금의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특히 이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에게 있어서 전대 조기 개최가 어떠한 득실로 작용을 하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비대위 체제가 아직 출범을 안 했는데 아무래도 비대위 성격이 단순 관리형이 될 거냐 아니면 정말 혁신형으로 갈 거냐 이제 이 문제와 더불어서 만약에 관리형으로 간다면은 조기 전당대회 아마 9월, 10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혁신으로 간다면 아마 내년 1, 2월 달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유불리가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반적인 당내 내분이 제대로 수습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다음에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조금 반등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정당 지지도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조금 올라간다면은 친윤 그룹들이 조금 유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갈등 상황이 수습이 되지 않고 계속 혼란을 거듭하게 되고 내년으로 전당대회가 넘어간다면 예. 아무래도 친윤보다는 또 비윤, 반윤 이런 분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로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그다음에 권성동 지금 현 원내대표가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여러분들이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 그다음에 비대위 성격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그다음 전체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런 변수에서 유불리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러 변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이제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경론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총선권은 다음 이제 뭐 대선을 바라보는 또 당권 주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되는데요. 지금 서 교수님 말씀대로 워낙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변수가 많습니다. 뭐 시기와 성격 문제도 있고 이게 집권당이 이렇게 대선을 두 번 이긴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를 압승한 집권당이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가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게 뭘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당장 9일날 비대위원장이 어느 분이 되냐에 따라서 지금 뭐 김기현 의원이랄지 안철수 의원이랄지 어느 분이 나올지 아니면 어느 분한테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당장 보면은 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처음에 반대했었죠. 계속 반대하고 조기 전대를 열자 이런 입장이었었고 안철수 의원은 뭐 나중에 한참 장구 끝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뒤에 또 뭐 그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나온 뒤로 상황이 급변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때 뭐 당장 관리형으로 가가지고 뭐 민주당도 한 2달 만에 지금 전당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시기로 했을 때는 당내 기반이 있는 뭐 후보가 좀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지금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에서 말씀대로 지지율이 회복세로 보인다든지 뭐 인기가 좀 회복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당시에 그 상황에 가면 또 윤핵관이라고 할까요?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새로운 당권을 창출하려고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2년 뒤에, 2년도 안 남았죠. 총선에서 본인들의 어떤 의회 세력이 어느 정도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모두 봐야기 때문에 당장은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현 상황에서 누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비대위원장으로 외부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당내선 5선의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내용을 수습하는 역할에 방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여당 비대위원장은 아무래도 외부에서보다는 당 내부를 잘 알고 또 정치적인 좀 책임을 지를 수 있는 중진 의원이 맞는 게 좋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8월 9일 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은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고
당대표 직무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누구로 될지 아직은 조금 뭐 하마평에만 오르고 있는데 서병수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약간의 그 힌트를 줬습니다. 예. 뭐 본인이 풍문으로 들었는데 5선 중진급이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5선 국회의원은 6명입니다. 예. 김영선 의원 이번에 보궐선거로 돌았죠. 정우택 의원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로 돌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맡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병수 의원은 조금 친윤보다는 과거 친박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맡기기에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세 분 중에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 그다음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예. 아마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분이 임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예. 국민의힘 당헌에 보면은 비대위 위원장은 당대표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비대위를 전체를 구성하고 비대위 기간 동안에 어쨌든 간 최고위원을 대체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최고 의사 결정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대위 성격도 정하고 차기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또 룰 세팅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비대위원장 선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 속에서 과연 또 비대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것도 조금 이제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대 14명까지 둘 수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친윤계가 얼마나 참여할지 그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거론되는 우리 서 교수님도 했습니다만 거론되는 중진 의원들 외부 인사도 아니고 중진 의원들로 간다면은 일단 혁신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예. 관리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관리형 비대위라면 뭐 그 기간을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단 시기에 해서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 체제를 만들고 그 당 대표가 2년 임기를 갖고 정권을 갖고 가는 힘 있는 새 지도부가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맞춘다고 하면은 관리형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갔을 때 그러면 누가 맡을 것이냐, 어떤 분이 맡을까,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랄지, 당내 친윤계의 관계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비대위원도 14명인데 몇 명을 선임할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비대위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결정, 민주당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전당대회를 시작하다 보면은 현재의 당원 당규도 있습니다만 전대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전대 룰을 가지고 또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대표를 뽑을 때도 여론조사 권리당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50대 5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걸 그대로 갈 거냐. 아마 당권 주자 입장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쉽게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디테일한 것부터 큰 것까지 룰을 정할 때도 이 비대위원들 한 분 한 분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표결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친윤계가 됐던 반윤계가 됐던 그 비대위원들을 더 많이 늘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고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여기서 한 포인트를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제 다음 9일날 비대위가 뜨면은 관리형이 됐던 혁신형이 됐던 이 기간이 관리형이라고 해도 한 2-3달 정도, 2달 아무리 적게 잡아 2달 정도 전대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의 집권 첫해 이 정기국회 기간이에요. 이 엄중하고 진짜 민생 얼마나 힘듭니까? 민생 관련 입법들을 해야 되는데 집권당이 온통 전당대회에 누가 당대표를 할지 차기 종청권을 누가 가질지 이거 가지고 정말 이전 투구를 하고 당내 갈등하는 모습을 또 연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집권 여당이 출범 초기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가 잠깐 이제 말씀도 해주셨지만 아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과도 연관성이 있을 텐데 지금의 시기에서는 비대위 체제과 더불어서 이제 또 하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게 대통령실 인적 쇄신 부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통령실에서 가능성을 열어두진 않고 있어서 여권에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대통령실 참모들은 인적 쇄신 없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 예.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권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 내분으로
당 대표가 없는 체제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금 20% 초반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각이 또 열심히 움직여서 좋은 정책과 또 정책 방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인적 쇄신에 관련해서는 대통령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은 이제 취임한 지 지금 3달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통령실 일부를 개편한다면은 그동안의 과오와 잘못에 대해 가지고 인정하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인적 쇄신을 일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지도가 반등이 될 거냐, 국민들이 지지하고 찬성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체적 난국에 또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총리가 책임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 중에서 비서실장과 수석들 몇 분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면은 대통령이 좀 인사할 수 있는 공간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괜찮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 괜찮은 수석들이 나와서 이 사태를 잘 수습하고 국면 전환을 시킨다면은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전체 정책적 변화라든지 또 정책 결정 방식의 변화라든지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조금 대통령실 내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연이어서 이제 8.15 광복절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 특사도 지금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 특사 문제, 특별 사면 문제, 그 다음에 광복절 메시지 문제, 그 다음에 8월 17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그럼 100일을 맞이해서 대국민 뭐 메시지나 기자회견을 어떻게 하는 문제, 이런 어떤 계기 시리즈를 마련해서 대통령이 조금 심기일전해서 지지도도 올리고 그 다음에 전체 여권의 국정 운영을 조금 뭐 쇄신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앞서 우려를 해주셨지만 네. 이렇게 비대위 체제 전환이 대통령 지지율의 반등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혼란만 가중할지 아마 의견이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과정을 봐야 되죠. 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반윤, 뭐 친윤 간의 갈등, 이준석 대표를 지금 사실상 뭐니 몰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뭐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말을 한다든지 하면은 지지율 지금도 안심하지 못할 것 같고요. 좀 전에 인적 쇄신 얘기 나왔는데 예. 제가 볼 땐 대통령 참모들이 만약에 정말 극적으로 어떤 연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뭐 휴가에 복귀하신 다음에 인사원을 인적 쇄신을 하기 위해서 미리 그런 거 없을 거라고 한자를 깔았다면은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인적 쇄신을 않고 그대로 가겠다. 전 더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뭐 아까 말씀대로 100일 기자회견도 있고 여러 정책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지금의 이 국면을 타개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역대 대통령들도 그렇고 누구도 그럴 겁니다. 예. 본인이 자기 사람을 쓰고 특히 지금 윤 대통령처럼 개인 인연을 아주 중요시하는 인사 스타일의 대통령이면 더 그러겠죠. 본인이 모셔온 분이 있고 이렇게 어렵게 해서 인선을 했으면 3개월도 정말 실적을 내기까지는 좀 짧다고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보고 뭐 경질을 한다는 게 뭐 본인은 마음도 안 좋고 그러겠습니다만 근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못한다고 지적을 하면은 선출직인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총리나 대통령 실장 지금 당이 왜 비대위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위기 물론 뭐 그 근저에는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역시 당도 민심을 어떻게 보듬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근데 당과 정부가 그냥 나몰라라는 식으로 가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특히 박순애 장관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인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미안한 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박 장관이 지금 어떻게 우리 교육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학부모가 손을 뿌리치고 신발을 벗고 가시는 분이 후다닥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다 봤는데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고 우리 국민들이 교육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요. 뭐 개인 인연 가지고 지금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비대위 출범에 앞서서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만약 이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라면 이게 당 내부에서는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사실상 당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될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거는 이제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각하느냐 이 문제에 따라서 국민의힘 여당의 내분이 더 커지느냐 아니면 수속 국민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가 크게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8월 9일 날 비대위원장이 선출되고 나면은 당 대표와 지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 봤을 때는 이제 회복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본인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내용은 이럴 겁니다. 아마 본인은 당원권 정지만 당했지 여전히 당 대표로 있는데 자기를 이런 절차적 정당성 없이 당 대표에서 해임함으로써 자기 당 대표 권한이 침해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가 첫 번째는 사고를 했다가 이제는 권리로 해서 변경을 하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다시 복귀해서 의결을 하게 되고 뭐 그다음에 비대위 구성을 위한 또 당헌 개정 이런 약간 무리수를 듣기 때문에 본인이 당 대표로서 권한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아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예. 그 부분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또 한 예. 가지는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 모임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국바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아마 두 가지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단 소송을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집단 소송은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한 1,000명 정도의 책임 당원이 참여해서 각자 소송 비용을 2만 원 정도 그러면 총 한 2천만 원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서 집단 소송을 하겠다 이 이야기인데 예. 쉽게 말하면은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선출한 이준석 당 대표가 해임됨으로써 책임 당원들이 권리가 훼손됐다 아마 이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당원들과 일반인들을 모아서 이준석 당 대표가 해임되는 게 억울하다 이런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국민의힘 내분이 수습되느냐 아니면 갈등이 계속해서 가느냐 또 당내에 일부 이준석 지지 모임도 있거든요. 국회의원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조혜진 의원이라든지 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기출을 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만약 자동 해임을 된다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에서는 집단 소송 그리고 탄원서를 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당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보든 국민이 보든 혼란스럽죠. 예. 누가 봐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고도 이게 정상적이겠습니까? 이거 혼란스러운 건데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주변에서 뭐라고 하죠? 명예로운 결말이라고 이렇게 권유를 좀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후회 없는 결말을 하겠다. 이거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뭐 요즘 인기 있는 영화 헤어진 결심이 있는데 그 결심은 이미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의 그 대통령 문자 내부 총질만 하는 당대표 그 문자가 나오는 순간 이미 결심을 섰다고 보고 그 과정들인데 이제 9일날 비대위원장 선임하고 하면은 저는 뭐 법적인 소송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언론에 많이 밝혔기 때문에 예. 한다면은 예전 같은 정치를 보면은 집권당 특히 초기에 집권 초기에는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듯이 마지막에 어떤 극적인 봉합을 하든지 극적인 그 뭐 이렇게 잘 풀어내는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이 과정은 이준석 대표 자체가 예전 정치인들과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됐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법적 다툼을 해보고 그게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좀 전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이제 뭐 그 내용이랄까요? 갈등은
글쎄요, 그걸 어떻게 또 수습을 해야 될지 제가 봐도 뭐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뭐 다시 풀어나는 과정이 있겠죠. 근데 뭐 판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견이 달라요. 보는 시각에 따르고 반윤과 친윤에 따라서 판사 출신 의원들도 가처분 신청 내면은 이건 절차적 하자가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거라고 보는 의원들이 있는데 예. 또 뭐 친윤 쪽이나 이제 당대표를 선거를 준비하시는 판사 출신 의원들은 아니다. 이건 뭐 기각이 될 거다 하는데 그 과정도 큰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 모두가 한국 저는 이 정당사라고 할까요? 정치사에 아주 뭐 오점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뭐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내 의견을 좀 살펴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분탕질이다, 후위를 기약하라라고 지적을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당의 외연이 좀 넓혀진 측면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의견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 사태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 봤을 때는 조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내지 않고 사퇴하고 본인이 조금 더 정치적 휴지기를 가지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돌아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당 내부를 빨리 수습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 봤을 때는 사실 이준석 대표 때문에 본인도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뭐 통계를 보니까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여론조사 조사에 의하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대 남성에서 73%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지난 3월 9일 20대 대선에서도 20대 남성이 58.7%가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했을 정도로 이게 조금 불모지대였던 국민의힘 입장에 봤을 때는 20대, 30대 지지율을 많이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준석 대표를 저렇게 막 힘으로 또 권력으로 내치기보다는 좀 포용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했던 것 같고 아까 우리 한민수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당의 문제는 권력의 힘으로 또는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인 협상이나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좀 부드럽고 원만했는데 집권 여당이 이렇게 약간 물리력과 또 법적인 대응으로 간다는 게 국민 입장에 봤을 때는 조금 아쉽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해서 당대표에서 해임되고 정치적으로 물러나게 돼서 외곽에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예. 대통령 지지도 지금 상당히 20대, 30대에서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준석 대표 20대, 30대가 지지는 하지 않지만은 자기들을 상징하는 정치인인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민힘을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국정 운영 지지도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더구나 내후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에서 20대, 30대 지지를 받지 않고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떠나가지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5년간 국정 운영 문제, 네. 또 다음 총선 문제, 그다음에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 문제를 보고 조금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경선이 한창인데요. 어제 치러진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75%를 육박하는 득표율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잖아요. 네. 우선은 결과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현장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본인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이렇게 당원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시했잖아요. 예. 제가 듣기에도 이 세 분의 후보가 당대표 후보를 이렇게 세 분으로 압축해서 할 때 한 후보가 70% 중반대까지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압도적 지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 받을 수가 쉽지 않거든요. 예전에 뭐 그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봐도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40%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분이 이낙연 제가 전 대표를 알고 있는데 예. 60% 초반, 60점 몇 %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런 지지는 아주 압도적이다.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이 투표인단이 네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권리당원들이 계시고 어제 투표에서 결과 나온 건 권리당원들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따지면 책임당원이겠죠. 당비를 내는 아주 열성적인 당원들인데 이 권리당원에서 지금 74.75%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거고요. 다음 대의원이 있고 일반 여론조사가 있고 일반 당원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예.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뭐 이재명 후보도 초기니까 좀 더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경선에서는 상당히 큰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제주에서 지금 이제 합동 연설을 하고 예. 거기서 권리당원들 투표한 부분하고 인천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 인천에 오후에 4시 반부터 또 연설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두 지역을 합산해서 또 발표를 합니다. 권리당원 투표를.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제주와 인천은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예. 수도권의 표심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이런 것들은 일단은 그 민주당 권리당원들 이 지지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지금 뭐 앞서서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실정이라고 할까요? 지지율 폭락 이런 것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두 분이 이준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아주 박빙의 승부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뭐 염증을 내거나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는 이제는 야당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여론이 좀 있지 않는가. 그리고 특히 그 여론들이 투영될 때는 박용진, 강훈식 후보님들보다는 이재명 후보님처럼 좀 더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강한 리더십을 갖고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지가 일단 초반에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제주 인천 경선에서도 같은 기류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제 경선을 봤을 때는 2위와 5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1,615만 표를 받았습니다. 역대 낙선한 후보로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했고요. 그것도 0.73% 차이로 낙선을 했기 때문에 그 표심이 저는 아직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를 대체할 만한 경쟁자가 지금 민주당 내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확대명, 확실한 대표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대표가 되면 대표를 중심으로 차기 총선, 차기 대선으로 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후보가 결국은 뭐 이재명 후보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두 후보 박용진 그다음에 강훈식 후보는 아직 97세대론을 차세대 주자론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예. 조금 역부족인 거 아닌가. 뭐 지명도, 인지도 부분도 많이 떨어지고 예. 그다음 아직 정치적인 경험과 능력 부분에서도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즉 예견된 이제 결과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몇 %로 득표해서 당선되느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대로 가서 한 70% 이상으로 대표로 당선된다면은 민주당 내에 구심력을 발휘하면서 상당히 민주당 내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재편해서 차기 총선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뭐 한 50% 정도 대에서 당선된다면은 조금 구심력이 완화되면서 차세대 주자인 박용진, 강훈식 그다음에 또 민주당 내에 있는 비이재명계, 반이재명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빛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렇게 확대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변수는 있거든요.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인데 이와 관련해서 당직자가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원 80조의 개정 문제가 새 내관으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일단 뭐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과 형평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야당의 반대편에 아니 여당이군요. 이재명 후보의 의원의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다 고발을 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정말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분들, 뭐 김건희 여사랄지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예전에 수사해가지고
다 무혐의까지 난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고발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당내에서 일각에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요. 예. 당원 문제나 당규 개정 문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80조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기소되면은 이 조항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예. 다른 조항을 보면은 정치 탄압의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그 윤리심판원 같은 데에 제소를 해가지고 다시 또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와 권한대행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번에 바꾸잖아요. 직무대행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직무대행 바꿉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할 때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필요한 것들이 좀 논의를 해가지고 개정을 하는 작업이 있고요. 또 하나 짚어볼 포인트는 이 조항이 들어간 게 제가 기억하기로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 전대를 앞두고 이제 전강 정책이랄지 당원 당규 개정 분과들이 만들어집니다. 아마 국민의힘도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논의를 하는데 새 시대에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데 당시에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재판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은 어떤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수사 대상자 피의자가 됐든 수상 대상자가 죄가 혐의가 있다고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소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그 기소만 갖고 이거를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뭐 당원권을 정지하는지 당무를 정지하는 게 과연 맞느냐. 당시에도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는 문재인 정부 때니까 집권당이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제가 듣기로는 집권당에서 뭐 조금 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야당이고 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검찰과 경찰을 이용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 성격이 짙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드리면 이게 뭐 특정 정치인 세력이랄지 뭐 친명 의원들이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민주당에서는 만든 게 있습니다. 시스템이 아주 뭐 선진적이라고 평가하는데 네. 당원 청원 시스템이라고 5만 명의 당원들이 권리당원들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5만 명 이상이 모여서 내면은 당 지도부가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보면서 뭐 합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잘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예. 관련해서 소 교수님도 짧게 한번 의견 내주시죠. 예. 뭐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 예. 이재명 의원이 뭐 지난 대선과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에 쌓이고 사실상 이 수사나 조사 과정 속에서 이제 사실관계 팩트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 대장동 백현동 개발이라든지 성남 FC 뭐 후원 의혹 문제라든지 또 변호사 대남 문제, 또 김혜경 그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문제, 또 경기 도시공사 합숙소 전용 의혹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지금 이제 목전 눈앞에 와 있는데 이때 갑자기 이재명 의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당헌 개정을 한다. 이거는 약간 국민들이 봤을 때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 조금 하셨지만은 이런 뭐 기소가 되면은 뭐 당원권 정지 또는 당직자의 직무 정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정당 간의 도덕성, 뭐 청렴성 경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조금 뭐 시점이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개정을 하려면은 기소만으로 이런 직무 정지를 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강훈식 후보가 뭐 이야기한 대로 기소가 아니라 최소한 법원에서 1심 판결을 보고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예. 직무 정지를 하는 쪽으로 조금 바꿀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한민수 전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